자, 여러분 이제 우리 수업으로 두 번째 시간이네요. 우리 기능, 아까 위에 지령적 기능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7쪽 친교적 기능부터 볼 차례예요. 자, 친교적 기능은 친교라는 게 사람하고 이제 교류한다, 사귄다, 친하게 사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친교적 기능은 우리 책에 보면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사이에 친교를 확인하거나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언어의 기능이다. 이때는 언어의 개념적 관습적 의미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자, 개념적 관습적 의미는 그냥 쉽게 사전적 의미. 사전적 의미가 중요하지 않아. 그럼 친교적 기능에서 뭐가 중요한데? 발화 상황이 중시된다. 이 말 나오죠? 밑줄. 발화 상황. 말하는 상황이 중요하대요. 사전적인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어떤 상황에서 하는지가 중요하대. 그래서 인사말이 대표적이다 나오죠? 인사말 동그라미. 사교적 기능이라고도 한다. 자, 무슨 말이냐? 밑에 보니까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오늘 날씨가 덥죠? 예를 들어 내가 학원에 딱 오는데 엘베에서 이제 여러분을 만난 거야. 그럼 이제 어머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11층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좀 기네? 그럼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얘기가 좀 끊어지면은 뭔가 좀 서먹하잖아. 그래도 우리 서로 아는 사이인데 그럼 한마디를 덧붙일 때 내가 근데 요즘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요? 그럼 내가 물어본 거야. 너무 궁금해서 날씨가 왜 덥냐고 여러분한테? 아니죠. 그냥 인사치레죠. 그냥 오다 가다 만났으면 우리가 날씨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날씨가 왜 이렇게 덥대, 뭐 춥대 이런 말.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말이 밥 얘기 많이 하죠. 예를 들어 식사 때 만나서 밥은 먹었어요? 뭐 이렇게. 그죠? 엘베에서 예를 들어 내가 학생이야. 근데 딱 엘베 타고 학원 오는데 윗집 오빠가 타고 내려와서 내가 딱 엘베를 타니까 윗집 오빠가 있네. 어머 오빠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 근데 오빠가 나한테 밥은 먹었니? 이렇게 나한테 물어본 거야.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야 돼? 작업 멘트? 아니죠. 나한테 뭐라고? 그냥 인사한 거잖아. 아랫집 동생이 탔으니까 너 밥 먹었니? 뭐 아침이니까. 근데 내가 그걸 딱 작업 멘트로 알아듣고 오빠랑 밥 먹을 생각 없거든요. 어딨어? 막 이러면 자 그럼 뭐야? 누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죠. 왜? 오빠는 친교적 기능이라 그냥 인사치레로 말한 건데 즉 오빠에게 밥 먹었니는 사전적 의미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난 그냥 엘베에서 아랫집 여자애를 만났는데 마침 아침에 학교 가는 시간이라 걔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본 거다. 친교적 기능. 근데 그 여자아이는 뭐야? 여자의 입장에선 윗집 오빠가 나에게 작업을 걸었다. 전혀 내 스타일도 아닌데 주제에 웃긴다.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한 거야? 사전적 의미대로 밥을 먹자? 이게 심상치 않은 멘트인데? 왜 같이 밥을 먹지? 친하지도 않은데? 같이 먹고 싶다는 뜻인가? 의미를 생각하지 마. 왜? 어차피 친교적 기능은 인사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서먹하니까 우리가 친교적 기능, 뭔가 친밀감을 돋우기 위해서 대화를 나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두 가지 인사, 친교적 기능이 밥과 날씨다. 그 얘기죠. 좋아요. 그래서 그 밑에 두 줄, 철수랑 아저씨 대화 좀 봐.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그때 철수가 아저씨가 철수로구나. 뭐 어디 가냐고 물었으니까 그게 사전적 의미대로 해석된다면 아저씨가 철수한테 마트 간다. 여친 만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저씨가 뭐래? 철수구나. 학교 갔다 오니? 애라고 무시해? 왜 대답은 안 하고 또 질문해? 근데 이게 외국인 입장에선 되게 이상할 수 있어요. 질문했으면 답변이 와야 되는데 Q&A가 아니라 Q&Q. 한국인들은 왜 저래? 왜 서로 물어봐? 답은 누가 해? 근데 우린 너무 자연스럽죠. 왜? 어차피 사전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거니까. 어차피 친교적 기능이라는 거 다 아니까. 그죠? 실제 이 두 줄은 예전에 시험 문제로 나왔어. 이게 무슨 기능이냐? 너무 쉽죠. 친교적 기능, 사교적 기능. 언어, 그러니까 대화 내용 보여주고 이 대화에서 두드러지는 기능이 뭐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흔히 친교적 기능, 사교적 기능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사치레다. 사전적 의미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해석하지 마라. 그럼 이제 여러분 앞으로 길 가다가 한 7년 만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친구를 만났어. 내 친구 어머 너 완전 예뻐졌다. 그럼 기분 좋아야 돼? 그저 그래야 돼? 그저 그래야 돼. 왜? 인사치레. 그지? 좋아하지 마. 인사치레. 그죠? 그래서 그냥 뭐든지 그냥 인사해야 될 땐 욕만 안 하면 되잖아. 다 아무 말이나 던져서 인사하는 거예요. 친교적 기능. 자, 다음 표출적 기능. 표출적 기능은 자 말하는 이가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지 않고 거의 본능적으로 무의식 중에 자 본능적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말 그대로 본능과 무의식이야. 그러면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터져나오는 말이잖아.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감탄사 종류.
감탄사는 내가 생각하고 갑자기 밤에 길을 가는데 갑자기 누가 확 나타났어. 그럼 그때 나도 모르게 0.1초 내로 으악 이게 정상이지. 누가 나타났네? 이제 내가 감탄사로 한번 소리를 질러볼까? 으악 이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 그게 뭐다? 표출적 기능. 5번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능. 자, 이건 한 번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친교적 기능은 아까 철수랑 아저씨 대화 두 줄만 보여줘도 친교적 기능 문제를 낼 수 있어. 심지어 표출적 기능은 감탄사 하나만 보여줘도 돼. 그런데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능은 일단 설명이 길어지겠죠. 그리고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능은 문장 하나로 설명할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래저래 문제 만들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얘는 언어의 기능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기능입니다. 왜요? 언어라는 게 우리의 지식과 정보를 보존해 주죠. 언어가 없으면 우리 지식과 정보는 보존할 수가 없어요. 후손들에게 전달할 수도 없고요. 자, 그다음에 6번의 관어적 기능. 자, 관자가 관계를 맺는다 할 때 관자예요. 언어가 언어끼리 서로 관계를 맺어서 말어자죠. 말이 말끼리 관계를 맺어서 관어적 기능입니다. 자,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여러분 공부할 때.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럼 앞으로 1년간 여러분이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언어의 기능은 관어적 기능이에요. 즉 여러분이 이제 국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어. 근데 예를 들어 뭐 언어 예절에 뭐 춘부장이라는 단어가 있어. 요즘은 잘 이제 안 나오는 파트긴 한데 예를 들어 춘부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외워야 돼. 근데 춘부장은 처음 들어봐. 어머 이게 뭐야? 춘장도 아니고 춘부장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춘장이라고도 해. 근데 춘부장을 춘장이라고도 해. 근데 춘부장, 춘장은 그 짜장면에 들어가는 춘장이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의 살아계신 아버지래. 그럼 내가 춘부장을 외울 때 춘부장 이퀄 살아계신 남의 아버지 이게 연결이 돼야만 암기가 되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춘부장 이렇게 외우기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춘부장 이퀄 다른 사람의 살아계신 아버지처럼 말과 말이 서로 연결되는 짝과 짝이 서로 연결되는 기능이 바로 관어적 기능이라고요. 그럼 이건 언제 필요해? 당연히 공부할 때 필요하겠죠. 새로운 걸 외울 때. 그래서 새로운 어휘 습득, 외국어 학습, 특정 지식의 체계화 이럴 때 제일 필요한 게 바로 관어적 기능이겠죠. 자, 그다음 미적 기능이요. 자,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잖아요. 그래서 미적 기능은 두 번째 줄 시적 기능하고 똑같아요. 시, 서정시, 서사시 할 때 그 시야. 시는 우리가 리듬감, 운율, 음악성 이런 걸 되게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적 기능이란 바로 언어의 음악적, 운율감을 중시하는 기능이에요. 위의 내용들이 전부 다 뭐 내 생각을 전달할 것이냐, 남에게 뭘 시킬 것이냐 뭐 이런 게 중요했다면 여기 미적 기능은 오직 전달력,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귀에 더 쏙쏙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번 들어도 안 잊혀질까? 이런 효과적인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이 바로 미적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언어의 청각적 이미지의 환기 나오죠. 청각적 이미지가 소리잖아, 한마디로 소리. 여러분 환기라는 단어는 문학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환기가 뭡니까? 환기? 집중.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집중하게 만들고 머릿속에서 좀 더 강화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청각적 이미지의 환기란 그 말의 소리적인 특징을 좀 더 집중시키거나 그 다음에 그 말이 가진 음악적 효과를 이용해서 전언이 메시지예요. 메시지에 충실하다. 즉 정말로 내용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여기에 어떤 목적을 두는 기능이 바로 미적 기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바둑이와 순위, 이게 바둑이와 순위라고 말하든 거꾸로 순위와 바둑이라고 말하든 엇버치나 매치나 어차피 뜻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선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달력이 좀 더 좋아질까? 그런 의미에서 바둑이와 순위는 네 글자 두 글자죠. 근데 순서를 바꿔서 말하면 똑같은 뜻이지만 순위와 바둑이가 되면 세 글자가 돼요. 이제 그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그러면 리듬감에서 벌써 4대2보다는 3대3이 규칙적이잖아. 이게 그런 식으로 운율감, 음악성, 표현력을 본다는 거야. 의미는 둘째치고 일단 어떻게 하면 이거를 표현을 잘할 수 있을까? 더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보다는 시가 잘 읽히는 이유 혹은 소설의 구절보다는 식구절이 더 잘 기억나는 이유는 음악성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왜 노래도 왜 우리 그 수능 금지곡은 왜 거의 다 수능 금지곡 됩니까? 너무 반복이 많아서 막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 뭐 그게 음악적 반복이든 뭐 말의 반복이든 간에. 그리고 일반 노래들도 라임 있으면 더 잘 외워지죠. 그죠? 이게 다 왜 그래? 라임도 하나의 그 청각적인 포인트를 계속 같은 위치에 주는 거니까 일종의 미적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노래말이라든지 뭐 19절 이런 데 운율감 살리는 건 거의 다 미적 기능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7가지 기능까지 우리가 다 살펴본 거고요. 자, 뒤로 넘기시면 18쪽. 자, 18쪽은 여러분 역시 오늘 복습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외우는 건 아닌데 그냥 이해하면서 쭉 읽어 내려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중에 2번, 큰 2번, 언어와 사회문화의 관계 있죠. 얘네는 되게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활용해서 문제들이 꽤 나와. 그래서 이 파트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문법 파트에서 요 사회문화의 관계는 좀 많이 다루고 있어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거든요. 뭐 다른 건 아니고 언어는 당연히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 역사, 사회적 특성 이런 걸 다 담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그 한국어 중에 상당히 많이 발달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벼에 관련된 거. 재밌는 게 심을 때는 모, 자라면 벼, 추수하면 쌀, 익히면 밥이야. 어차피 똑같은 애들이잖아. 처음부터 그냥 밥을 심는다. 밥이 자랐다, 밥을 추수했다, 밥을 해먹었다 하면 될 것을 모를 심었다, 벼가 익었다, 쌀이 나왔다, 밥을 만들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왜? 우리는 그 문화, 밥 문화기 때문에, 밥을 먹는 문화기 때문에 원래 자기네 문화와 관련될수록 세분화되고 다양해져요. 세분화되고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 우리는 그걸 발전했다고 말해. 혹은 발달했다. 왜? 도시가 발달하면 복잡해, 단순해? 복잡하죠. 과학이 발달하면 엄청 많은 이론들이 얽어매이면서 엄청 복잡해지잖아. 원래 복잡한 게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자기네 문화 쪽으로 발달한다는 건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문화 쪽으로 더 많은 단어가 생기고 더 많은 언어가 세분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스키모들은 눈하고 관련되니까 그 사람들은 눈에 대한 언어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어. 내리는 눈, 쌓이는 눈, 녹는 눈, 집 짓는 눈, 먹는 눈, 눈의 종류가 너무 많대요.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게 다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언어가 먼저냐, 뭐 사고가 먼저냐 밑에 언어와 사고 3번 있죠. 요것도 이제 응용으로 뭐 예문 같은 거 만들어서 등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언어 우위론이란 언어가 있어야, 즉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야 생각도 할 수 있다. 즉 언어가 없으면 사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언어 우위론이에요. 근데 반대로 야, 언어 없어도 생각은 할 수 있어. 어린애들이 말 못한다고 해서 생각 못하겠냐? 걔네도 말 못해도 무서운 건 무서운 거야. 애들이 왜 울어? 말 못하는 애들이 무서워서 울 때 왜 우니? 다 걔네는 무서움이라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말은 없어도 그냥 우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언어가 없어도 사고는 가능하다 하면 사고 우위론이고, 언어가 있어야만 사고가 가능하지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고도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언어 우위론이라는 건데, 이제 요 정도만 알려드리고 다 가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언어, 전 세계 모든 언어의 특성, 무슨 성 8가지, 그리고 기능, 어떤 목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가 7가지를 배운 거예요. 자, 이제 20쪽 가시면요. 국어의 이해. 여기부터 이제 한국어의 특성 들어갈 거예요. 이제 우리말의 문법적 특성. 지금 여기 국어의 이해 파트는 뭘 배울 거냐면 앞으로 우리가 배울 문법 파트에 대한 요약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약 정리는 원래 다 배우고 해야 되는데 파트 자체가 한국어에 대한 개략적인 것을 소개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시험 문제 잘 또 나오거든. 그래서 일단 먼저 한번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것들은 뒤에 문법 시간에 차분히 더 많이 배우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 파트 나름대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맨 위에 국어의 개념 나오죠. 그거는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역시나 상식적으로 한번 읽어볼 건데, 자, 국어는 여기서 국어란 이제 특정 나라의 언어, 우리 이제 한국어는 언어의 특수성, 그죠? 특수성, 특수한 성질, 한국어만의 특수한 성질이 있겠죠, 당연히. 특수성을 가진 개별적 구체적 언어로서 국가를 배경으로, 네, 그래서 국어예요. 민족을 배경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를 배경으로 해서 국어입니다. 두 번째, 국어는 좁은 의미로 정치상 공식어, 교육상 표준어다. 왜요? 자, 정치라는 건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의사소통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행위들이 전부 정치라면, 집단을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는 행위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다? 말이 통해야 돼. 그래서 모두가 같이 쓰는 공식적인 언어가 하나 정해져야만 그 집단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집단에서는 정치적으로 한국어라는
공식적인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단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공식적으로 국민들이 사용하는 말이 바로 국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지역 출신이든 상관없이 교육은 모두, 교과서는 모두 표준어로 쓰여 있고 표준어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교육계에서 말하는 국어란 표준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국가 안에서는 하나의 국어가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죠? 우리는 국어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역사적인 특성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둘 이상의 국어를 사용하는 나라들도 있다. 예를 들어 뭐 캐나다는 프랑스어도 쓰고 영어도 쓰고, 뭐 인도도 인도어 있는데 영어 쓰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뭐 이제 그 나라적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공식어를 갖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언어만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국어의 갈래. 자, 갈래에 보시면 이제 국어의 분류부터 나올 건데 이제 여기부터가 단어들을 이제 조금 여러분이 새롭게 공부를 하면서 암기를 좀 해둬야 되는데요. 자, 먼저 국어의 분류, 즉 한국어가 전 세계 모든 언어를 기준으로 할 때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 자, 일단 먼저 형태, 언어의 형태를 기준으로 전 세계 언어를 나누면 여러분 그 밑에 더 알아보기 보시면 4칸이 있어요. 교차어, 굴절어, 고리어, 포화어. 그게 전 세계 모든 언어를 형태, 그러니까 언어적 형태, 여기서 언어적 형태라는 게 문법적 형태 같은 걸 말하는 거야. 이런 언어적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 4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국어는 어디에 속하냐? 교차어에 속해요. 그래서 거기 설명해 보시면 자, 형태상 교차어, 첨가어, 부차어, 점차어 제목이 쫙 붙어 있죠. 보통은 이제 교차어, 첨가어, 교차어, 첨가어 정도가 가장 유명한 단어인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일단 읽기 전에 먼저 제가 여기 칠판에 문장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미완성 문장이죠. 사과, 먹십, 어디, 사하. 근데 이게 우리 한국인이니까 대충 제가 이렇게 써놔도 여러분이 내가 무슨 말하고 싶은지 대충은 찍어 맞출 수 있겠죠. 근데 무슨 말하고 싶겠어요? 사과를 먹고 싶은데 어디서 사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문장이라고 우리는 찍어 맞출 수 있어요. 근데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 이거 찍어 맞출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거야. 조사, 어미 이런 거 너무 어려운데다가 이거 뭘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한국어를 잘 아는 우리라 할지라도 이 문장이 미완성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미완성인데 뜻은 통하네, 한국인들끼리는. 왜? 내가 뜻이 될 만한 말은 다 집어넣어 놨거든, 이미. 내가 여기서 뺀 건 뜻이 없는, 한마디로 뜻을 가지지 않은 성분들만 다 뺀 거예요. 뜻을 가진 성분들은 다 보여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찍어서 대충 무슨 뜻일 거다 맞출 수 있었어요. 하지만 완성을 하려면 사과가 먹고 싶은데 어디서 사야 하니?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이때 위에 미리 제시했던 뜻이 있는 부분을 우리는 실질 형태소라고 불러요. 지금 문법 용어니까 미리미리 외워두세요. 형태소 파트에서 공부하기도 하지만 미리 알아두는 게 좋아요. 자, 근데 밑에 하얀색으로 쓴 뜻이 없는, 뜻을 가지지 않은 부분들은 문법 요소예요. 문법 요소. 문법적으로는 한국어에 필요하지만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지진 않은 거.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형식, 형태소. 다른 말로 문법 형태소라고 해요. 형식 형태소, 문법 형태소. 자, 그래서 한국어는 어떤 특성이냐? 실질 형태소, 뜻 있는 말에 문법 형태소, 뜻 없는 말이 사이사이에 어떻게 돼야 돼? 첨가돼야 돼요. 그래야 완성됩니다. 뜻만 있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었어요. 사이사이에 첨가가 돼야 됩니다. 다른 말로 교착, 교착이란 이제 착자가 접착제할 때 착자 붙을 착, 옆에 가서 착 붙어야 돼. 뜻 있는 말에 뜻 없는 말이 붙어야 돼. 그래야 완성돼. 그래서 교착돼야 되고 첨가돼야 돼. 교착어, 첨가어. 자, 요게 이제 여러분 책에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 읽어볼게요. 한국어는 의미를 지니는 실질 형태소 나왔네요. 자, 실질 형태소에 문법적 기능을 가진 형식 형태소 나왔네요. 형식 형태소가 결합이라는 게 교착, 첨가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야만 완성되는 언어인데 이때 실질 형태소의 형식 형태소가 결합되는 것을 교착어, 첨가어라고 한다. 설명 다 했네. 자, 한국어, 일본어, 터키어, 핀란드어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참고만 하라고 써놓은 거예요.
저는 일본어를 잘 모르지만 일본어 배우기가 한국인들이 제일 쉽다며, 제일 빨리 배운다며. 너무 한국어랑 비슷해서. 이게 벌써 이런 특성이 너무 비슷하고 같은 한자 문화권인데 뭐 거의 동일한 단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빨리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교차거 첨가어네, 일본어도.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냐, 뭐 요거 그대로 설명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지. 한국어는 여기서 이제 단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단어? 여기 지금 여기 사이사이에 첨가되고 교착된 애들을 형식 형태에서 문법 형태소라고 했는데 그 중에 사과, 가 같은 얘는 조사라고 불러요. 근데 먹, 고의 고는 어미라고 불러요. 조사, 어미는 나중에 문법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그냥 좀 쉽게만 설명하면 보통 명사 딱 떨어지는 단어 뒤에 붙였다 뗐다 하는 건 조사 종류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는, 이가, 을를, 도만. 그런데 저 어미라는 거는 먹 다의 다, 가 다의 다, 십 다의 다. 여기 십 다의 다. 그 다음에 사 다의 다, 하 다의 다처럼 다 자리에 대신 들어가는 말은 다 어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미인지 조사인지 알고 싶으면 일단 그 아이가 붙어있는 말이 사, 다, 하, 다처럼 다자로 끝날 수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 다가 들어갈 자리에 대신 들어간 말은 다 어미라고 불러요. 그냥 일단은 단순하게 이렇게만 설명할게요. 그래서 고기. 그래서 조사 어미가 우리 한국어의 대표적인 문법 요소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한국어는 조사 어미가 발달된 교차거이다 하면 O야 X야? 당연히 O겠죠. 조사 어미가 발달된 교차거이다. O. 자 그런데 한국어는 조사 어미가 발달된 굴절어이다. O야 X야? 이제 X야. 왜? 굴절어는 들어본 적이 없네. 자 밑에 표에 굴절어, 고리버, 포화버는 남의 나라지 우리나라가 아니야. 그죠? 그 포화버, 고리버까지 다 공부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는 교차거, 첨가어만 공부하면 되는데 이름 정도는 봐도 고리버, 포화버, 굴절어는 한국어의 특성이 아니다. 요 정도만. 뭐 그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름만 봐도.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개통상 알타이어족이라는 거 나오죠? 자 걔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와 요즘. 왜냐면 이건 추정. 그러니까 뭐냐 확실한 게 아니야. 그냥 추정하건대 이런 게 아닐까? 뭐 이런 거예요. 자, 알타이는 산맥 이름이에요. 이 아시아 쪽의 큰 산맥 중에 하나인 알타이 산맥을 기준으로 뻗어 나와서 한반도에 자리 잡게 된 언어가 바로 한국어라서 알타이 산맥을 기준으로 뻗어 나온 언어다. 그래서 이제 알타이 어족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어족이라는 게 말의 가족이야. 우리가 아시아인 하면 아시아라는 큰 줄기 안에 이제 한국인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족이 말의 큰 줄기인데 그 어족 안에 한국어도 포함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야 우리가. 하지만 이건 아무도 몰라. 왜? 옛날 완전 옛날 옛적에 한국어가 처음 한반도에 자리 잡았을 때 그때 당시에 실제 이 한국어가 어디로부터 와서 생겼는지 지금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연구를 해보는 것뿐이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럼 연구는 어떻게 하는데? 연구를 이제 하는 게 약간 사람 같으면 내가 어느 집안 사람일까? 내 부모님이 누굴까? 내가 고아였어 어릴 때부터. 나 잘 모르겠어 부모님을. 근데 어느 날 약간 부모님으로 추정되는 분들을 알게 된 거야. 그럼 우리가 당장 뭘 하면 돼?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유전자를 맞춰봐서 부모다 아니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에도 약간의 유전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 유전자가 바로 뭐냐? 그 언어가 가진 문법적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우리말의 문법적 특징을 기준으로 해서 옆에 가까운 나라, 일본, 중국, 몽골 이런 식으로 이제 아시아권부터 하나씩 다 맞춰보면서 우리말하고 문법적 특성이 유사한 애들을 다 찾아 나서기 시작한 거야. 왜? 유전자 일치하는 애들 찾아서 가족 찾으려고. 그렇게 해보니까 어머 일본, 몽골, 터키 이런 쪽의 언어가 발음은 다른데 문자도 다른데 문법 요소가 문법적으로 너무너무 유사한 거야. 우리 유전자 같은 거 아니야? 근데 알고 보니까 몽골, 일본, 터키 얘네들이 전부 알타이 산맥 기준으로 넘어온 언어거든. 그럼 우리도 거긴가 보다. 그래서 이제 알타이 어족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추정인데요. 요즘은 추정이니까 시험 문제에서 언급은 잘 안 해요. 그래서 참고. 그럼 이 알타이 어족의 특질 밑에 더 알아보기에 있는데 이거 여러분 나중에 우리 문법 다 배우면 그냥 그대로가 한국어의 문법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앞으로 배울 한국어 문법입니다. 그거 그냥 지나갈게요. 나중에 문법 다 배우시고 이제 심화 이론 할 때 보시면 이제 눈에 다 보일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국어의 종류로 가보세요. 국어의 종류는 딱히 뭐 다른 중요한 건 없고 국어의 종류는 이제 어원상으로 국어를
어떻게 분류해 볼 것인가? 어원상으로. 어원에 따른 분류. 국어는 일단 어원을 기준으로 하면 고유어와 외래어로 나누면 되겠죠. 원래부터 우리 땅에서 쓰던 말. 그죠?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말.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일단 고유어는 아까 제가 이제 OT에서도 여러분한테 얘기했듯이 뭐 우리 문법편의 뒤에 부록으로 있는 어휘장 거기에도 고유어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고유어를 낸다면 진짜 그냥 고유어 단어 갖고 단어 뜻 정도 내는 거지 뭐 다른 이론으로 고유어를 내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고유어는 말 그대로 토박이 말, 원래부터 우리나라에서 계속 쓰던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밑에 외래어 보시면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죠. 자, 귀화어라는 게 있고요. 한 장 넘기시면 차용어라는 게 있어요. 귀화는 뭡니까? 사람이 귀화를 했다고 하면 그건 뭐죠? 그 TV 보니까 외국인들 중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귀화하려고 시험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통과해야 귀화가 된다잖아요. 그 강남은 시험 통과했다며 알아요? 귀화 시험 통과했대.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대요. 귀화 시험이. 한국인도 못 맞춘대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 귀화 시험에 통과하면 이제 그 사람 국적이 뭐가 돼? 한국이 되는 거야. 그럼 귀화어는 말의 국적이 한국어로 바뀐 건가? 자, 말의 국적을 우리가 다 표시하진 않지만 우리의 심리적으로, 한국인의 심리적으로 이 말은 완전 한국어야. 이건 외국어 같지가 않아. 이건 완전 국적이 우리나라 말 아니야? 이거 완전 우리나라 말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낯설지 않아. 뭔가 입에 착착 달라붙는 게 난 우리말인 줄 알았지. 이게 외국어였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다 귀화어예요. 근데 딱 들었을 때도 빌릴 차자에 쓸 용자, 빌려 쓰다. 딱 들어도 이거는 미국에서 빌려왔네. 이건 딱 들어도 이건 프랑스에서 빌려왔구만. 이렇게 남의 말이라는 티가 팍팍 나면 그거는 차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귀화어는 표가 정리되어 있잖아요. 자, 요거는 따로 표시를 하세요. 무슨 표시를 할 거냐면 여러분이 그 포스트잇 인덱스 할 수 있는 걸 좀 갖고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책을 덮었을 때 오늘 6타임을 수업을 했어. 근데 책을 딱 덮으면 뭔가 되게 많이 배웠어. 그리고 뭐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별표도 몇 개 해준 것 같고 뭐 중요해. 그것까진 내가 알겠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뭔가 있었다 이 생각만 들지 구체적으로 내가 몇 부분이나 선생님이 정확하게 암기하라고 시킨 건지 혹은 몇 가지 부분이나 선생님이 틈날 때 읽어보라고 시킨 건지 기억이 안 나잖아. 다 일일이 열어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덱스 할 때 예를 뭐 빨강색, 초록색, 파란색 있잖아. 그럼 그걸 예를 들어 자기 혼자서 약속하는 거야. 그냥 노란색이 붙은 페이지는 따로 막 열심히 외울 건 아닌데 틈날 때마다 한 번씩 열어보면서 그냥 10번 보든 20번 보든 그냥 쉬는 시간이든 언제든 틈날 때 열어보고 그냥 눈에 익히는 게 좋다라는 파트는 예를 들어 노란색. 근데 다음 주 가기 전까지 반드시 100% 다 외워야 돼요. 이런 거는 빨간색.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표시를 해놓으면 덮어도 색깔이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 빨간 게 오늘 5개야. 와, 이번 주에 나 5부분은 꼭 다 마스터해야 되네. 노란 게 2개야. 틈틈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뭐 이게 눈으로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OT 때도 얘기했지만 수험은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지 우리가 수업할 때 6시간 동안 내가 여러분한테 떠들어도 여러분이 일주일 뒤에 나 만날 때까지 나머지 6일 동안은 내 얼굴을 못 봐요. 그죠? 그러니까 국어에 대해서도 그만큼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어차피 과목도 많고 할 게 많다 보니까 자꾸 까먹어.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나한테 스스로한테 부담을 주는 거예요. 할 게 있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장 뿌듯한 건 뭐야? 뭐 이번 주에 복습 못할 수도 있지. 그럼 그 빨간 딱지가 다음 주까지 가겠죠. 제일 뿌듯한 건 뭐예요? 그게 없어지는 거. 붙였다가 떼는 거. 저는 이제 포스트잇 되게 좋아하는데 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자꾸 까먹어. 그래서 저거 메모를 해야 돼. 근데 이상하게 저는 약간 나 아날로그 세대 그런 거. 나는 이게 입력하고 이게 별로 나한테 익숙하지가 않아. 책도요. 전 전자책이 잘 안 들어와요. 꼭 종이책을 읽고 되게 고전적이야. 뭐 이렇게 표시를 좀 하고 뭘 적어줘야 돼. 그래야 뭔가 내가 한 것 같아. 느낌이. 습관이야, 습관. 근데 하여튼 저 포스트잇에 정말 많이 적거든요. 그 책상 앞에 막 따닥따닥 다 붙여놔요. 할 일. 아 맞다, 나 그것도 보내줘야 되지. 아 맞다, 그것도 내가 자료 해줘야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내 뿌듯함은 뭐냐. 그걸 다 뗄 때.
할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 내가 다 해결했다는 얘기잖아. 그때 되게 뿌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노란색을 다 했다, 뗐다 할 때 그 뿌듯함을 느끼시라고요. 그래서 일단 눈에 보이게끔 자꾸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렇다면 얘는 뭐냐?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그냥 뭐 목숨 걸고 외울 건 아닌데 시간 날 때마다 3번이고 5번이고 읽어서 그냥 읽은 횟수가 만약에 한 10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외우기 싫어도 그냥 외워져요. 이거 읽는데 5분밖에 안 걸려. 한 4분, 5분? 근데 그거 그냥 틈틈이 오늘 하고 다음 주에 하고 뭐 언제 하든 한 10번 넘어가잖아? 그냥 외우지 말라고 해도 외워져. 왜? 다 아는 단어야. 그럼 이걸 뭐하러 공부하냐? 자, 이게 제가 이렇게 딱히 중요하진 않지만 해두세요가 나도 확신이 없는 게 이게 약간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한 8, 9년 주기로 한 번씩 등장해. 그랬어. 근데 지금도 2016년, 5년 그 이후로는 안 다뤘거든, 이거를. 그래서 혹시 또 출제자들이 약간 또 향수에 젖어가지고 또 요즘 스타일 아닌 것도 갖다가 한 개 넣으려면 이런 걸 넣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확신이 없어. 왜? 요즘 뭐 독해가 중요하다는데 이런 정말 전형적인 암기 유형을 나 같으면 안 낼 텐데 과연 그들이 낼까? 근데 지금까지는 그들이 뒤통수를 친 적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제 안내는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시간 투자하기는 아깝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냥 틈날 때 열어봐라 이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냐? 그냥 오른쪽에 확인 문제만 보세요. 문제를 풀 게 아니라 유형 볼 거야. 유형을 봐야 공부하는 방향을 알지? 자, 1번 문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이야, 갑자기. 근데 1번. 하늘, 바람, 심지어 어차피 주전자와 같은 단어는 한자로 적을 수 없는 고유어다. 그럼 이 단어들이 고유어인지 아닌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는 하늘, 바람은 고유어야. 근데 좀 이따 우리가 볼 건데 심지어 어차피는 한자어예요. 주전자도 한자어예요. 알고 있어야 풀지. 근데 왠지 심지어 어차피는 하도 입에 배가지고 맨날 쓰니까 우리말 아니야 이거? 우리말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귀화어라서 그래요. 너무 착착 달라붙는 게 우리말 같잖아. 그래서 2번 학교, 공장, 도로, 자전거, 자동차 같은 단어는 한자로도 적을 수 있는 한자어이다. 이건 맞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3번은 고무, 담배, 가방, 빵, 냄비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다. 이게 외국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따로 공부를 해야 알지. 이게 다 여기 표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왔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자어 보세요. 한자어 칸 본문의 표. 자, 분먹, 종이, 짐승, 고약, 점심, 김장. 분먹 이런 거 전부 다 한자였어. 우리말 아니었어. 한자로는 부필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원래 한자의 원 발음이 옛날에는 붓이라는 발음이 있었던 거야. 중국어에서. 배추, 고추, 채소, 상추, 가지, 샌님, 호주머니, 살풀이. 호주머니에 호만 한자. 주머니는 우리말. 살풀이도 풀이는 우리말인데 살이 한자라는 거죠. 자, 개차반에 차반이 한자. 자, 그 다음 밑줄을 그을게요. 한 5줄 밑줄 그을게요. 자, 평소, 대강, 대충, 매양 쭉 그으세요. 평소, 대강, 대충, 매양, 물론, 어차피, 급기야, 하필, 당연, 근근, 심지어, 무려, 도대체, 무진장, 순식간, 벼랑간, 좌우간, 항상, 적당히, 부득이, 하여간, 설령, 점점까지. 와, 점점도 우리말이 아니었어. 한자였어. 점점은 예전에 한번 나온 적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심지어는 우리 방금 문제에서도 구경했지만 이 중에 우리가 지금 밑줄 그은 거는 유독 여러 번 또 다루기도 했어서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한 번 더 밑줄을 그어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몽골어. 몽골에서 들어온 말은 주로 말 종류. 몽골 말들이 쇼다리 말들이 많대. 말이 몽골어야. 몽골에서 들어온 말이야. 가라말, 구렁말 다 말 종류. 매 있죠, 새, 매. 자, 매도 몽골어죠. 그 다음에 보라매, 송골매 하는 매 종류 다. 보라도 몽골어. 그 다음에 임금님상 수라상도 몽골어예요. 이건 7급에서도 어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 수라, 외래어, 몽골어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만주 여진어, 만주 여진 호미, 수수, 가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범어는 고대 인도, 그러니까 불교 용어는 전부 고대 인도어에서 온 거예요. 부처, 뭐 달마, 절, 중, 석가, 보살, 사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일본어. 저 고구마가 고코이모에서 왔고, 구두는 구쯔에서 왔고, 냄비는 나베에서 왔고, 가마니는 가마스에서 왔대요. 이게 이제 변형되면서 한국어처럼 된 거죠. 그 다음에 서구어, 가방, 고무, 깡통, 깡패, 남포 등, 담배, 빨치산, 빵 전부 외래어, 우리말이 아니었던 거죠. 심지어 고무는 프랑스어예요, 프랑스어. 그러니까 완전 우리가 몰랐던, 그죠? 우리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외래어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기면 차용어. 차용어는 뭐 밑에 카드, 타이어, 밀크 딱 봐도 그냥 외래어야. 그죠? 외국에서 들어온 말. 자, 됐습니다. 그 정도. 그래서 그냥 틈날 때 그 표만 한 번씩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성에 따른 분류, 표준어와 방언 있죠. 자, 표준어와 방언은 여러분 보시면 일단 사회성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사회성 배웠는데
언어는 사회적 약속. 그죠? 사회적 약속. 그럼 사회적 약속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언어는? 개인이 못 바꾸고 사회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 약속이라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규칙, 규범하고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사회성에 관련된 거는 표준어. 표준어는 규범이고 규칙이잖아. 우리 이걸 표준어라고 하자. 이건 비표준어야. 이렇게 써야 돼. 다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성에 따라서는 표준어와 방언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한국어를. 자, 표준어는 이미 약속된 말. 한 나라 안에 표준이 되고 기본이 되는 말로서 이상성, 규범성, 공용성을 지닌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상성은 뭐 이상이 뭐예요? 자, 이상은 되게 예전엔 우리 이상이란 단어 자체도 시험 문제 뭐 문맥에 맞는 단어 할 때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상형이라고 하면 내가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 이상형? 만날 수 없는 사람이야? 진심? 그럼 왜 이상형이라고 말해요? 어차피 만날 수도 없는데. 이상형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그러면 이상형 왜 말해? 어차피 못 만날 건데.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죠. 이준호 내 이상형. 이준호가 내 이상인데 이준호 형은 내 이상형이야. 그럼 이준호는 아니라도 이준호 형은 세상에 많을 거 아니야. 그죠? 자, 이상은 뭐냐면요. 현실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게 이상인 거예요. 못 이루어지면 그건 이상적인 게 아니라 뭐 망상이나 뭐 이런 공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상은 현실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훌륭하고 가장 완전에 가까운 형태, 훌륭한 형태, 그걸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표준어가 이상성을 가졌다는 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 가장 잘 다듬어져서, 그죠? 가장 보기 좋게, 쓰기 좋게 잘 다듬어 놓은 언어라서 이상적 언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규범성, 사회적 약속, 표준어, 우리 이걸 표준어라고 하자. 약속했기 때문에 규범이에요. 지켜줘야죠. 공용성, 지역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한국 사람이라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해야 돼. 왜? 공식적인 자리에서 경상도, 뭐 전라도 자기네 말을 쓰면, 제주도 자기네 말을 쓰면 타 지역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일단 표준어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규범이 있는데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적이고 모두가 함께 지역에 상관없이 전 국민이 쓰는 거니까 상당히 공용적인 것이다. 공용성이 있는 것이다. 됐죠? 자, 그래서 설정과 원칙에서 이게 한국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린 연도 외울 게 별로 없어요. 참고적으로 두 개만 현대국어에서는 알면 돼요. 바로 1936년 그리고 1933년 두 개만 알면 되는데요. 자, 일단 거기 보시면 거기 파란 글씨만 보세요. 표준어의 설정과 원칙에서 거기 보시면 1936년 조선어학회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편찬 나오죠. 그게 이제 36년도에 한마디로 현대국어 들어와서 표준어라는 개념이, 표준말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겼다고요. 근데 요거보다 3년 앞서면, 그 우리 책에서 밑에 있죠. 밑에 보면 1933년 한글맞춤법 통일안 보이시죠? 자, 3년 앞서서 33년에는 조선어학회에서 한글맞춤법 통일안이라는 걸 제정합니다. 한글맞춤법, 맞춤법이 뭐야? 표기법이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니까 1933년에는 받침을 이렇게 적자. 이 글자는 모음을 이렇게 써야 돼. 이런 진짜 말 그대로 맞춤법, 표기법을 결정해. 맞춤법을. 그리고 3년 뒤에 야, 전국에 방언이 좀 많으니까 표준어의 개념을 좀 정해야겠다. 그래서 표준말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국은 어차피 두 개. 33년에 한글맞춤법 통일안, 36년에 표준어, 그 조선어 표준말 모음 편찬 이 두 개의 개념이 생겼다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것도 연도로 뭐 몇 년에 뭐 이런 거 한국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안 나오고요. 이 중에서 특별히 33년 한글맞춤법 통일안은 우리 뒤에서도 또 한 번 역사적인 거 얘기할 때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현대 국어의 어떤 큰 틀을 마련했던 그런 그 계기가 된 게 33년의 맞춤법과 36년의 표준말이다.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 이 표준어를 정할 때 뭘 기준으로 정했는가? 일명 표준어를 정하는 사정 원칙인데요. 여러분 역시 파란색으로 그 밑에 부분에 그 두 줄짜리 문장이 또 있어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한다라는 게 있죠. 자, 여기서 교양 있는 사람이란 언어적 교양을 말하는 거예요. 언어적 교양. 그러니까 뭔가 뭐 아주 뭐 좋은 학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언어를 뭐 속된 말, 나쁜 말 쓰지 않고 언어적 교양을 갖춘 사람들이 두루 쓰고 있는 현대, 옛날 말 하면 안 되죠. 지금이 중요한 거니까 현대, 서울말. 왜 서울이냐? 서울이 수도니까.
아무래도 수도의 말을 결정하면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다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 중심지의 말이 표준어로 결정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말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말이 다 표준어다 하면 안 되고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서울말. 그럼 서울말 중에서도 교양 없는 사람들이 쓰면 표준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서울말이 표준어다가 아니라 교양 있는 사람들의 말, 즉 언어적인 그 어떤 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언어적 교양을 갖춘 서울 지역의 말 중심으로 표준어를 정했다. 하지만 서울 지역이 아니라도 표준어에 속하는 말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일단 언어적 교양을 갖춘 사람들이 쓰는 말들 위주로 표준어를 결정했다는 거죠. 됐어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표준어의 기능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요즘은 잘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표준어의 기능이요. 그래서 그냥 통도구준, 통일의 기능, 독립의 기능, 우월의 기능, 흉거의 기능. 앞에 머리 글자 4개만 땄어요. 통도우준. 그래서 통일의 기능은 뭐야? 통일의 기능은 그냥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게 표준어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기능은 역할이니까. 국민들의 의사소통을 도와준다. 방언을 쓰면 서로 안 통하니까. 두 번째, 독립의 기능. 독립의 기능은 뭐냐면 나는 독립국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내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독립된 국가의 국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내 나라 한국 사람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기능, 독립의 기능. 자, 우월의 기능은 표준어가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고 했죠? 내가 표준어를 쓰면 나는 교양인이다. 이런 표시가 되기 때문에 표준어 사용 자체가 우월감. 여기서 우월감이란 언어적 교양의 우월감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런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고요. 마지막 준거의 기능은 뭐냐? 준거는 기준이에요. 즉 한국어의 기준으로 뭘 삼을 것이냐. 경상도 말도 아니고 전라도 말도 아니고 충청도 말도 아니고 표준어다. 이거죠. 그래서 표준어는 한국어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누가 한국어 하면 일단 표준어를 기준으로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방언은 말 그대로 사투리. 근데 뭐 지역 방언은 당연히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말이니까 뭐 여러분 지역 방언 같은 경우는 뭐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자, 사회 방언을 좀 눈여겨보시면 사회 방언은 지역에 따라 달라진 말이 아니라 사회 계층, 성별, 연령에 따라 즉 사회적 집단에 따라 달라지는 말이 사회 방언이에요. 지역에 따라 달라지면 지역 방언, 사회 집단에 따라 달라지면 사회 방언. 자, 연령, 뭐 다른 거 우리 뭐 성별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가 단어가 다른 건 아닌데요. 뭐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 남자들은 다나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입니다. 여자들은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예요. 여자들은 요를 많이 쓰는데 남자들은 다나까를 많이 쓰고 경향 자체가 그렇대. 성향 자체가. 그 다음에 남자들은 직접 명령, 야 문 닫아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여자들은 흔히 야 문 닫아 이런 말 여러분 직접 명령으로 친구한테 무슨 말 해본 적 많아요? 난 살면서 친구한테 직접 명령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문 닫아 이거보다는 문 닫을까? 문 닫자. 유치원 선생님 애들한테 철수야 문 닫아 이렇게 안 하고 철수야 우리 문 닫을까? 철수가 어차피 닫을 건데 뭐 자기가 우리가 한대.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여자들의 말투 자체는 돌려서 말하는 걸 되게 상대의 감정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근데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훨씬 더 직설적으로 말을 한대요. 이건 이제 성별에 따른 차이. 그것도 일종의 성별에 따른 방언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실 사회 방언은 연령별 방언이죠. 여러분 10대 말 다 알아들어요? 10대 애들이 쓰는 말? 뭐 대충 줄임말 정도는 뭐 어떻게든 찍어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말이 나오면 쟤는 저 말을 왜 쓰는 걸까? 무슨 말이지? 궁금해. 근데 나는 이제 어쨌거나 내가 국어 강사니까 애들이 이렇게 무슨 말을 쓰고 있으면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앞에서 막 보면 걔네 말에 내가 볼 때 그래도 나는 한 85%는 알아듣는다고 생각해. 85%에서 90%. 왜? 걔네가 80%가 욕이잖아. 욕은 알아들어. 나머지 10% 정도 일상언어 알아듣는데 그 나머지 10%가 문제야. 쟤 무슨 뜻이야? 그럼 이제 나는 궁금하니까 나 고등학생들 무섭기 때문에 나 고등학생들 앞질러서 안 가. 무섭잖아 애들이. 남자들 막 이런 이만한데 뒤에서 이렇게 쫄래쫄래 가면서 이렇게 딱 들리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가면서 이게 지식이네 이렇게 이렇게 안 치는 척 막 이렇게 하면서 걔네가 단어를 검색하면 또 어찌다 친절하게 설명을 거기에 이미 다 달아놨어. 10대들이 쓰는 말들은 저는 되게 검색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야 막 이렇게. 이미 자동완성이야 단어가. 막 밑에 되게 뜻도 많이. 그래서 맨날 공부하잖아. 이건 표준국어 대사전에도 없어. 꼭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봐야 돼. 그럼 얘가 이런 거구나. 그럼 이걸 왜 내가 지금 이 나라에서 국어를 전공하고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지금 그것도 나보다 훨씬 어린 10대들의 말을 내가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냐고. 이 연령별 사회방언 때문이죠. 너무 못 알아듣는 거야 방언을. 그죠?
그래서 사실 그러면 여러분 뭐 이 연령에 따라서 우리가 10대 말들이 벌써 어려우니까 그렇다 치고 자 사회 집단에 따라서는 또 무슨 방언이 있을까요? 이게 전문 용어가 다 저기 들어가요. 의사 집단의 의학 용어, 뭐 약사 집단의 약학,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용어 다 그 분야가 아닌 사람들 못 알아듣죠. 그 사회 집단 뭐 직업 집단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전부 다 사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 방언이라는 거는 뭘 순화하거나 고쳐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다른 집단이 잘 못 알아듣는 특수한 용어들로 이루어졌다 정도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역 방언도 마찬가지. 지역 방언이 나쁜 말인가? 고쳐야 되나? 아니에요. 왼쪽에 22쪽 날개에도 있지만 방언은 보존하는 게 맞죠. 우리 말의 자산이니까. 다만 표준어를 왜 정했냐? 이제 뭐 교통도 발달하고 타 지역 사람들도 만날 일이 많은데 만났을 때 말이 안 통하면 답답하니까. 그죠? 그래서 서로 말이 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사실 뭐 이제 표준어를 하나 정해놓은 거지 방언을 안 써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은어소고 이런 것 한번 읽어보세요. 뭐 시험 문제 딱히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자, 오른쪽에 기타, 금기어, 완고거 뭐 이런 것도. 금기어는 이제 사회적으로 약간 쓰면 뭔가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약간 뭔가 내가 말함으로써 사람들 더러워, 되게 공포스러운 말을 왜 하지? 뭐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 좋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봐 말을 함부로 못 꺼내는 그런 꺼려지는 말이 금기어예요. 근데 그걸 이제 그렇다고 안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돌려서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완고거죠. 옛날 사람들의 예를 들면 옛날엔 우리는 동물원 가서 호랑이 보니까 호랑이는 호랑이야 우리한테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나무하러 갔다가 그냥 호랑이를 만나. 그럼 어떻게 돼? 그냥 그날이 자기 제삿날이죠. 너무 무서운 거야 호랑이는. 그러니까 말하기도 싫어. 왠지 말을 꺼내면 말이 씨가 된다. 속담도 있잖아. 막 입에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호랑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살 수는 없잖아. 돌려서 말하는 거지. 산신령. 이렇게. 산신령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즉 금기어는 호랑이, 산신령은 완고거.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관용어 속담은 아까 여러분 OT 하면서 우리 시험 문제에도 계속 꾸준히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관용어는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만 독특하게 의미가 형성되면서 쓰이는 말들. 그게 관용어예요. 사전적 의미로 해석할 수 없는 말. 우리끼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 사회에서만 쓰이는 말. 어처구니 없다. 여러분 알다시피 되게 유명하니까 어처구니는 맷돌 손잡이예요.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맷돌 손잡이가 없다야?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야? 우리끼리.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우리끼리 새로운 의미를 형성해서 쓰고 있는 게 관용어예요. 자, 속담은 옛날 옛적, 우리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지혜가 담겨있는, 그죠? 그런 말이 바로 속담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정도. 자, 전문어하고 새말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쉬고 오시면 국어에 특질하고 한 타임 더 하면 이제 저녁 시간. 오호, 자, 저녁 시간이 올 거예요. 쉬고 오세요.